거주 형태가 바뀌는 거, 이 주거 형태가 바뀐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부분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요. 특정의 주거 형태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인 경제적 환경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인 주거적 환경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무조건 파악해야 되는 물리적인 부분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세 번째, 관계적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혹시 친구 관계는 어떻게 되냐? 친구는 몇 명이 있느냐?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느냐? 친구들 사이가 어떤 사이냐? 친구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포지션에 위치한 사람이냐? 혹시 연애를 하고 있냐? 혹시 근래 헤어졌냐? 연애를 안 한 지 얼마나 되었냐? 주변에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렇게 관계적인 환경을 물어봐야만 하는 겁니다. 왜다? 상명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아주 상명학의 근본 철학, 대철학의 명제를 통해서 설명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게 상명학의 대철학입니다. 근본 철학. 행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는 사람 중에 너무너무 행복해 미치겠어요. 근데 정신과 상담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위치를 가지고 그대로 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너희들 혹시 상명학이란 곳에 왜 찾아오는지 이유를 알고 있니? 너희들은 뭐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내가 뭐 사는 게 행복하지 못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게 되게 슬픈 얘기예요. 너희 곁에 대화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가슴이 충만해지는 그런 좋은 사람,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너희는 어쩌면 여기 안 왔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대화하고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내가 우울했다가도 웃음이 나고, 뭐 가치 없다고 생각해도 아니야, 그래, 나를 저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막 신도 나고 기운이 생기고 힘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가 있었더라면 누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갑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이란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의 파랑새, 내 안에 파랑새라는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있는데 그걸 잡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거다. 내가 조금만 더 이뻐졌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의지가 강했더라면, 내가 성격이 밝았더라면 이렇게 우울하지 않을 텐데 자꾸 뭐 이 안에서 이상한 걸 찾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물리적 환경의 파악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적, 주거적, 관계적. 이런 것들로 우리는 행복이란 걸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래서 대화하고 만나면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안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셀러든 정신과 전문의든 내담자 환자가 찾아와서 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약물 처방도 좋고 다 좋지만 시간적으로 좀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하면 이렇게 환자한테 물어서 세 가지 환경조사, 경제적, 주거적, 관계적 부분을 물어야 한다고. 왜냐? 환자의 심리 상태, 행복 상태, 정서 상태는 이 세 가지 환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일부 강의에서 이제 결론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보건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금의 정신과 상담으로는 아무런 치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제가 이렇게 뭐 정신과 치료 아무리 받아야 하나도 소용없다. 절대로 치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빡치면서 어디서 이상한 사이비 같은 인간이 헛소리를 찍찍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항의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죠.
정신건강의학이라는 학문이 엉터리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요. 그분들이 성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고, 그들이 베이스로 하는 어떤 치료 모델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전부 다 베이스가 있고 충분히 학문적으로 의미 있고 효과, 치료 효과 있다. 다만 아무리 의사가 눈을 이쁘게 만들어줘도 의사 선생님 이게 눈이 뭐예요? 저는 뭔가 청순하면서도 가련하면서도 섹시하면서도 글래머스러운 그런 눈을 바랐는데 이건 뭔가요? 제가 바른 눈은 이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청순 섹시. 어떻게 청순하면서도 섹시할 수가 있냐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뭐 팔다리가 부러진 거 붙인 거 붙었잖아. 이거 어떻게 의료사고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미묘한 부분들. 뭐 미용 치료라든가 이렇게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그게 치료인 거예요. 난 치료해 줬다. 당신이 불만족스럽든 뭐든 난 치료해 줬다. 이런 치료는 이 영역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난 어떤 정신과, 정신건강의학적 베이스로 당신한테 충분히 효율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당신은 좀 고쳐졌다, 치료됐다 라고 얘기해도 사실 관리인분들 입장에서 지금 수많은 정신과를 상담하는 분들, 아까도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 불안증으로 정신과 갔다는 분도 지금 정신과 갔다 왔는데 되게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근데 원래 공감 안 해줘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로도 그런 데 가서 공감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제 카페에 글로 올리면서 마지막에 퀴즈를 하나 냈어요. 정신과 가면 약 처방만 해주고 상담센터, 심지어 상담센터 가서도 공감은 잘 안 해주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 친구들, 연인들, 가족들한테도 공감 안 바랍니까? 공감 바라죠. 왜 공감 안 해줘? 막 그러면서 우리 공감 많이 바라잖아요. 그걸 그대로 정신과 가서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정신과 상담센터 가서 자기를 자꾸 공감해 주길 바란다는 게 사실 뭘 요구하는 걸까? 그걸 제가 퀴즈를 냈어요, 글로. 한번 맞춰보라고, 제자분들한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다셨는데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들이 왜 정신과 가서 공감받으려고 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정신과적 어적 치료를 건네면 그게 해결을 일으켜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과의 문을 두들기는 요즘에 많은 젊은 분들은, 정서적인 결핍과 힘듦을 느끼시는 분들은 공감받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위로받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신과적으로 왜 해결이 없냐 이거죠. 그걸 이해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공감해달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그 진실을 알아야 되죠. 그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전에 3가지 물리적 환경조사, 경제적, 거주적, 관계적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경제적.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당신이 너무너무 궁핍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태이면서 당신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소위 얘기해서 뭐 흔하게 얘기해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지금 막 빚쟁이가 타자고, 카드빚에 쫓기고, 수입이 한 푼도 없고, 매달 생활비가 빵꾸나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기본적인 생활도 힘든 상태, 경제적 빈궁 상태에서 과연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한 가지 풀렸죠. 여러분들 정신과 문을 왜 두들긴다고요? 행복하지 못해서. 행복하는데 정신과 가는 미친놈은 없어요. 진짜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해서 정신과 문을 두들기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물리적 첫 번째 요인이 경제적 궁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과 상담 받으면 경제적인 궁핍이 해결이 되나요? 당신이 잘 살게 돼요? 정신과 상담 받으면 돈이 생기나요?
무슨 재난지원금처럼 정신과에서 돈을 꼽아주나요? 당신을 부자 만들어주나요?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알려주나요? 아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신과 전문의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개빡쳐하겠다. 뭔 헛소리냐. 아니 왜 정신과 상담 와서 우리 보고 돈을 달래. 니네들이 진료비를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죠. 그게 지당한 얘기인데, 근데 찾아간 사람 입장에서는 행복해지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행복해지려면 정신과 상담 받는 것보다 로또 당첨이 낫다니까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리니 분들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대인관계 바라셨다고요?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행복을 어떤 식으로 영위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영위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물리 환경과 되게 밀접하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멘트가 정말 바보 같은 멘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런 멘트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그냥 연애썰,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유튜버, 그냥 가벼운 남녀 갈라치기 유튜버들 이런 영상들 보면서 옅은 수준에서 공부들을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불행한 삶의 다람쥐 쳇바퀴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아름답고 젊은 여성분이 계십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대단히 힘들어요. 사회초년생이니까 수입도 많지 않고 일처리 능력도 높지 않아서 매 회사에서 깨지고 업무는 힘들고 돈은 적고 거기다 월세 내고 뭐 교통비하고 밥 사 먹고 쇼핑도 조금 하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퍽퍽하고 안 행복하겠죠. 그러다 여기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자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호감을 비치고 잘해주고 챙기다 보면 자기가 좀 귀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만나고 데이트를 만나서 우리가 데이트 만나고 삼각김밥 먹고 돈 아끼려고 그냥 맨밥에다가 생김에다가 맨밥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 안에 그냥 뭐 김치 하나 넣고서 맛있다 대충이지만 김밥 맞네 이러면서 먹고, 이렇게 데이트한 사람 없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좀 그럴싸한 외식을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인테리어 멋진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다 뭡니까? 되게 환경이 되게 풍요로운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연애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되게 넘치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연애 초반 때 행복해. 왜? 잘해주고 돈 쓰고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벌어 다니니까.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대학식 나와갖고 정상적으로 공부 다 하시니까 직장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정도 파악할 IQ가 없었을까요? 연애하면 누가 돈 주나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500만 원입니다. 저를 만나주시면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연애라는 게 연애하면 누가 월급 주고 연애하면 누가 돈 주고 이런 거 아니란 거 다 알잖아요. 그 연애라는 건 정서적인 부분에서 행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달콤함을 느끼기 위한 이성적 접근이라는 걸 알고 시작한 건데, 그걸 뻔히 아는 사람이면서 막판에 갖고 갑자기 사랑이 밥 먹여주냐?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연애가 늘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힘듦, 자기 행복하지 못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서만 안 행복한 것처럼 느끼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 기분이 좋아져. 그렇구나. 행복해지네. 사랑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사랑이란 부분들이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맛있는 거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가다 보면 마치 자기가 경제적으로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는 지금 수준 높게 하고 있잖아요. 비싼 거 먹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다가 이게 그냥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연애 말기로 가면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는다. 마치 누구한테 배신당한 것 마냥. 그냥 IQ가 100 정도 되는 사람이 연애할 때 누가 돈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효과가 없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대인관계를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당신 친구는 당신한테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연인은 당신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고 집 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과 치료가 효과가 없고 대인관계도 연애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환경조사, 경제적, 주거적, 관계적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슬프지만 팩트입니다. 제가 뭐 가끔가다 강의하다 보면 몇몇 학인분들이 너무 아파요. 그만 때리세요. 뼈 부러져요.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일부러 뭐 팩트 폭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정서적으로 왜 힘들어서 정신과 문을 두들기지만 이 이유는 알고 가야 되는데 마치 뭐 어떻게 하기만 하면 막 위로만 받으면 이게 해결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몸매 죽이고 비주얼적으로 끝내주는 인간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키가 조금 더 커져. 얼굴이 더 작아져. 얼굴이 좋은 예가 돼. 존잘이 돼. 체격, 피지컬이 엄청나게 좋아. 남자는 막 어깨 떡 벌어지고 어깨 깡패가 되고 여자는 막 골반 깡패가 되고 막 볼륨감이 끝내주고 개미 허리에 모델 체형, 다리 쭉쭉 길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기고 이쁘지 못한 부분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있다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압축시키면 우리가 잘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지면 우리가 또 잘 살고 되게 잘 살고 경제적으로 되게 잘 살고 사회적으로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서 되게 잘 나가면 우리 훨씬 더 지금보다 행복해졌을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즉 잘생기고 이쁘지 못해서, 잘나지 못해서, 잘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도 있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씁쓸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죠. 그게 바로 왜 정신과 가서 공감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냐. 그 제가 퀴즈 냈던 부분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못 맞추기 위해 뭐라고 제가 답 댓글에 써줬냐면 정답은 사랑받고 싶어서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다. 상담을 받으러 간 그녀에게 물론 사랑받을 가치도 있고 사랑받을 자격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에게 찾아간 환자가 의사나 상담사에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환자는 환자이지 의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고, 사랑받으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제가 치료가 될 것 같아요. 라면서 공감해 달라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와 이런 관점에서의 관리니의 대인관계 접근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자격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나 자격은 있겠지만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왜? 나 같이 있으니까. 나 이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고. 너 사랑해야 돼. 너 왜 나 사랑 안 해?
이거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착각을 가지니까 상담을 받아도 치료가 안 되고, 대인관계를 해도 공허한 거. 너무 공허해. 왜? 나 왜 사랑 안 해? 왜 나 사랑하는데 이 새끼들, 이 개새끼들, 응? 내가 왜 니네는 왜 나 좋아해 주지 않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원래 있던 말인데 요즘 네티즌들이 조금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는 말로 이제 르쌍티망 이렇게 얘기하죠. 르쌍티망. 이게 아마 불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르쌍티망이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인데 좀 더 쉽게 풀어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데서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하는 그런 개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도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보다 선한 사마리안적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묘학을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제자들을 받고 가르친 지만 10몇 년이고요. 그 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전부터 제가 상담이라든가 카운셀링 또는 컨설팅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임상적인 부분에서 상담의 경험을 쌓은 지는 수십 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되게 슬픈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마음의 힘듦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상담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그 긴 세월 수십 년 동안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정말 비유가 아니고요, 과장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팩트 그대로 단 한 분도 스스로가 관계적 이 시장에서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힘듦을 얘기하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뭐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해자. 버림받았다, 상처받았다, 무시당했다, 외면당했다, 이런 식의 상처만 얘기한다. 그리고 상처의 이유도 참 슬픕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부족했다, 뭐 매력이 없었다, 가치가 낮았다, 뭐 잘나지 못했다, 이쁘지 못했다, 뭐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보면 뭐 다 뭐라고 느낀다? 너무 내가 착했던 것 같다. 어떻게? 바보처럼 너무 착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뭐다? 르쌍티망이라는 말로, 니체의 말이죠 원래. 르쌍티망이라는 니체의 말로 압축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르쌍티망의 분노적 감정, 누군가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를 선으로 규정하는 피해의식, 관계적 피해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정신과 상담과 일반적 대인관계에 접근을 하면 아무 효과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르쌍티망의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은 스스로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 왜 씨발 나 사랑 안 해주는데, 왜 나 존중 안 해주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넨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랑받을 권리를 외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사랑해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수는 있겠죠, 의료인으로서. 하지만 사랑은 의료인하고 환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연인이 하고 가족이 하고 친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돌아다니면서 커피 한잔 사면서도 소비자로서의 권리 엄청나게 많이 하죠. 누가 조금 반말만 해도 이 새끼야 누군 뭔데 나한테 반말을 찍찍해? 나한테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해? 우리 자꾸 빠기 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쌓여온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부 다 이거 다 뭐다? 르쌍티망.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실질적인 치료를 일으키기도 하고, 삶에서의 건강한 대인관계의 힘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르쌍티망과 상묘학의 어떤 그 마법 치유 멘트,
이런 거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고 그 치유 개선 효과를 일으켜 드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2부에서 비공개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 통해 비공개 강의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